2월, 3월 달 이렇게 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으니까 원래는 금리를 적어도 5월 달 또는 6월 달부터 내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전망이 뒤로 밀린 겁니다. 그러면서 횟수도 줄어든 거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좀 약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물가죠. 물가에 대한 시기와 그 횟수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말쯤 갔을 때에는 1,200원대 후반이나 중반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화가 지금보다는 조금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조금 의 ETF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게 환이 조금 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게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비중을 조금씩 이제 올려가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좀 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앞으로 실제로 어떻게 전망을 할지가 좀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정보 외에도요. 아무래도 이 금리 그리고 환율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것 같습니다. 네. 올 초에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해주신 얘기도 있으시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올 초 전망치로는 올해 변동폭이 좀 크겠지만 좀 큰 흐름으로 본다면 내려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네,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환율이 오르기도 하고 네. 또 더 올라갈 것이란 얘기도 있고 합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달러는 왜 자꾸 이렇게 비싸지는 걸까요? 예. 사실은 이제 올 초에 제가 이제 출연을 했을 때에는 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올해 6번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을 때였어요. 네. 이제 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에는 당연히 이제 달러가 조금 약해지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는 흐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2월, 3월 달 이렇게 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으니까 원래는 금리를 적어도 5월 달 또는 6월 달부터 내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전망이 뒤로 밀린 겁니다. 그러면서 횟수도 줄어든 거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좀 약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1,400원을 딱 찍으니까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정부의 개입도 조금 들어오고 그러면서 환율이 조금 안정되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다시 물가가 조금 낮게 나와서 올해 예상대로 한 2번 정도 또는 많으면 뭐 혹자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네. 다시 이제 원화 가격이 좀 이제 내려가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물가죠. 물가에 대한 시기와 그 횟수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로 놓고 봤을 때는 올 초에 한 1,300원 정도로 시작을 했고 1,4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1,300원대 중반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네. 저는 여전히 연말쯤 갔을 때에는 1,200원대 후반이나 중반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당연히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린다라는 이제 전제하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환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환을 오픈하시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해지를 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좀 변하지 않았다는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과거 외환 위기 때와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네. 있어서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무슨 일만 있으면 IMF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큰 트라우마로 그렇죠. 자리 잡아서. 그런데 실상을 놓고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미국 달러가 많은 나라입니다. 4,200억 달러나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 9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달러 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IMF 같은 그런 시대로 가는 거는 그런 위기를 맞는 거는 조금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큰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 시장 보는 방법 이렇게 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환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환율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환율 변동에 따라서 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을까요? 이제 환이 결국에는 연말로 내려가면 떨어진다라고 했을 그렇죠. 경우에는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몇 퍼센트는 우리가 원화 기준으로 손해보는 거 아니냐. 뭐 미국의 애플 가격이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주식의 중요한 주식들의 가격 자체가 상승 흐름이 저는 좀 이어질 거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원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떨어지는데 이제 그거는 방법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뭐 S 자산운용, 그 다음에 M 자산운용, 이제 이런 곳에서 나온 ETF들이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ETF, 미국의 대형주를 투자하는 ETF더라도 네. 환을 해지를 한 상품이 있고요. 환을 열어놓은 상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환율 변동을 고스란히 받는 상품이 있고, 네. 환 움직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오히려 환을 해지를 하면서 수수료만 조금 빠지는 이제 그런 ETF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을 해지하는 상품은 뒤에 H가 붙어 있고요. 환을 해지하지 않는 상품은 그냥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은 상품이더라도 이 상품을 하나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좀 섞어서 살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네. 50대 50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팡 플러스 종목으로 산다라고 했을 경우에 열린 종목 50%, 그 다음에 환 해지한 그 ETF 50% 이렇게 사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환이 조금 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게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요 이제 해지 비중을 조금씩 이제 올려가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좀 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좋은 꿀팁이었던 것 같아요. 환 해지와 환 해지를 하지 않는 그런 상품을 같이 가져간다면 네. 이게 중간에 좀 조절도 할 수 네, 있고요. 맞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올 초와 좀 다르게 네. 이제 상황들이 좀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신의 영역이긴 하겠지만요. 사실은 환율이 더 어렵고요. 네. 금리는 조금 방향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한데, 지금의 현재 경제 상황이 미국의 90년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호황을 누렸고, 그 호황을 조금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 94년부터 95년까지 3% 정도 기준금리를 아주 급격히 올렸어요. 그 뒤에는 기준금리를 한 3번 정도 낮추면서 시장이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조금 조절을 하면서 99년도 2000년 IT 버블을 만들기 전까지 이제 골디락스를 만들어낸 시기였거든요. 네. 지금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은 물론 금리를 아주 급하게 5.5%까지 굉장히 많이 올리기는 했지만, 지금서부터 올해 내년까지 금리를 침체가 오기 전에 금리를 좀 미리 낮출 수 있다면 호황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미국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죠. 금리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세상이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세상이 망하니까 금리를 낮춰서 시장을 다시 올려야겠다라는 연준의 의지인 거죠. 이제 이 부분에서 착안해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장기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또 레버리지 장기채에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을 조금 금리를 내려가면서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는 사실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센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센 투자만 하시게 돼요. 그러다 보면 뭐 돈을 버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돈을 잃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크게 잃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레버리지 투자는 가급적이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장기채 같은 경우도 금리가 내려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이셔서 이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 하반기에는 투자 방향을 좀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금리가 좀 내려간다라는 생각에, 네. 그리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네. 여전히 부채 비율이 낮고 마진이 높은 기업들은 굉장히 잘 갈 것이다. 그래서 골디락스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환율적인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에는 원화가 지금보다는 조금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조금 해지형의 ETF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대 주식 투자 100%다 하지 마시고 채권을 30-40% 정도는 특히 우량 회사채에 대한 ETF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좀 바닥에 깔고 가시는 게 저는 좀 안전한 투자가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물가는 내려갈 거고 또 금리 인하폭은 크진 않을 거지만 결국은 내려갈 것이고 또 환율도 약달러의 이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식에 100% 투자하지 마시고요. 주식과 채권 적당한 비율로 가져가시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